네, 하나금융개혁연구소 정일수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최근 가계부채 및 거시 건전성 관련한 현황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관련 정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들을 발표를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최근 2, 3년 동안 나타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거시 건전성과 가계부채의 관계, 오늘 이 세미나의 제목을 보시면은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DSR 관련된 거는 차입자 중심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기관 중심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가계부채 구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정의를 잠깐 보시게 되면, 건전성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금융 부분의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함으로써 실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금융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가계부채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증가율, 증가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금리 민감도인데요. 이 저금리 시대랑 고금리 시대, 이 가계부채의 그 구조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금리 민감도를 고려해서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 이 부분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가계부채 현황을 보시면은 일단 가계 신용 기준으로 연평균 6.7%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665조 원에서 2023년도 말 1,886조 원으로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14년 동안 3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은행의 비중이 55%에서 49%로 좀 낮아진 상황이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도 23%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23%에서 28%로 일단 그 예금 취급 기간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용도별 가계부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다만 이제 그 기타 대출, 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 대출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플랫하게 그 증가율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보시면은 2007년도에 약 55%에서 2023년도 60%까지 5%포인트 이상 크게 이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그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는 주담대보다는 그 신용대출 부분의 그 둔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양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완화시키는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명목 GDP 성장률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2, 23년도만 그 가계 신용 증가율이 그 명목 GDP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 그 명목 GDP 증가를 이제 상회하는 가계 신용 증가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명목 GDP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계 신용 증가율을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왔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23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100%가 넘는 국가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한국 이렇게 4개 국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최근에 와서는 이 딜레버리징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10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이렇게 23년도에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BIS에서 발표하는 신용 갭이라는 크레딧 갭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 정의가 내려져 있듯이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 부채 위험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2020년 말 기준과 23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20년 말 기준으로 16.8%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23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5%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2에서 10%가 이제 주의 단계이고 10% 이상이 되면 경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이제 22, 23년도에 총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BIS 기준의 그 신용 갭을 봤을 때는 10.5%로 여전히 약간 경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가계부채가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약간은 좀 이제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계부채 관련된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계속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양적 총량 규제에 많이 이제 규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시면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제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명목 GDP 증가율에 수렴하는 정도로 총량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21년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이제 5에서 6% 내외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24년 5월달에 작년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이 명목 GDP 증가율 수준으로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그 총량에 대한 총량 억제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 정책을 이제 단호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동안에도 이제 뭐 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많이 바꾸겠다 이런 질적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사실은 크게 개선되진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그 이러한 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민간 고정금리 모기지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커버드 본드를 활성화하겠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어쨌든 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이제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보시면은 일단 그동안에 많이 이제 고정형으로 옮겼음에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고정형은 23% 그리고 혼합형은 21% 그리고 여전히 변동형이 56%로 변동금리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순수 고정형을 보시게 되면은 정책 모기지가 거의 86%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정책 모기지 쪽에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혼합형의 경우에도 이제 혼합형은 이제 은행에서 많이 주로 쓰는데 약 88% 정도로 혼합형은 이제 은행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동형이 이제 전체 이제 567조 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고정금리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질적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예대율 산정 체계를 이제 변경을 통해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의 가중치를 좀 차등화준다는 그러한 이제 검토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계부채 가계부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0에서 1%를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0에서 1% 정도의 그 가계 부문 관련해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작년에 발표된 그 가계부채 구조 개선 그 방안 중에서 이제 커버드 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때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발행 유인을 이제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발행 및 투자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장기 채권 투자를 다변화하겠다. 이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발행 유인 확대를 위해서는 이 장기 채권에 대한 어떤 예대율 규제 이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기 채권 발행 실적에 따라서 주신보 출연료율을 좀 추가 감면을 하겠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어쨌든 그 발행 유인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투자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시 체계의 편의성을 이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커버드 본드 정보 제공도 좀 더 확대한다는 그런 이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 장기 채권 시장의 어떤 그 MBS라든지 유동화 시장이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가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본드 발행과 관련해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하는 적격 담보 채권의 커버드 본드를 이제 포함한다든지, 혹은 이제 그 기존 MBS 투자 기관에서 커버드 본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조 요청과 같은 이러한 투자자를 좀 더 투자 수요를 좀 이끄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커버드 본드 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 수요도 유인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이 커버드 본드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커버드 본드는 이 MBS 시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커버드 본드의 발행 특징을 보시면은 일단 그 담보에 따라서 낮은 신용 리스크를 이제 저금리로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북에서 안 빠지는 그 담보를 발행을 하더라도 그 BS 상에 이렇게 자산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커버드 본드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 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을 좀 도입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커버드 본드 발행 비중을 보시면은 약 1.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유럽 국가들이랑 커버드 본드 발행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유럽에서는 이 커버드 본드의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이제 그 4대 시중은행이 이제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KB가 한 5조 원, 그 다음에 하나가 1.55조 원,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이 8천억,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5천억 정도 해서 7조 8천억 정도의 그 커버드 본드가 이미 발행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질적 개선을 위해서 커버드 본드 활성화 정책을 이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커버드 본드와 관련해서 정책은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이중상환 채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미 발행 여건은 법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 장기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은행채랑 이 커버드 본드 발행에 대한 금리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약간 그 활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은행채 발행할 때도 트리플 A, 그리고 이 커버드 본드 발행할 때도 트리플 A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혀 이제 금리 메리트가 없었다. 그리고 저금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금리 메리트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제 발행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금리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그 은행들이 이제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커버드 본드에 대한 어떤 발행 수요가 이제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이 금리가 조금 이제 상승기에 들어왔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좀 기준금리 3.5% 정도로 높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커버드 본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커버드 본드의 발행의 장점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러한 그 커버드 본드의 자산 안정성을 고려할 때 시장의 투자 수요가 좀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발행 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커버드 본드 발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더 추가적인 이제 유인책을 이제 좀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이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한 고려 조건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그 기존의 은행채 발행과 커버드 본드의 발행이 비교 우위가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를 봤을 때
일단 그 과거에 아주 저금리 상황에서는 은행채랑 뭐 커버드 본드의 발행 메리트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1% 이상의 그 금리에서는 은행채 발행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 본드 발행에 따른 조달 비용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비율 완화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 이외에 좀 더 이제 은행이 어쨌든 이제 규제 비율을 맞추기가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커버드 본드 발행에 따른 어떤 유인책으로 이 규제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버드 본드 발행 규모는 사실은 이제 그 총자산 한 4% 정도니까 발행 규모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행 한도는. 근데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그 커버드 본드에 대한 주요 투자 주체가 누구인가, 장기채에 대한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연기금들이 조금 더 이제 활동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시장 조성 차원에서 어쨌든 투자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가계부채 그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 조달과 매칭, 그러니까 시키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커버드 본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 장표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시장이 발행 수요가 없느냐 아니면 투자 수요가 없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장은 둘 다 없다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구조상에서는 좀 둘 다 메리트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는가를 하나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은행채 발행 대비 이제 다른 조달 수단, 은행채와 같은 이 커버드 본드 이외의 조달 수단 대비 이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각종 이제 규제 비율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완화시켜 주긴 해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BIS 비율 산정 시에 커버드 본드 그 위험 가중치를 좀 조정해 준다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유동성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안정 자금 조달 비율, 그러니까 NSFR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이제 잔존 만기 1년 이상 주담대 가중치가 65% 적용받고 있는데, 이 커버드 본드의 담보 풀에 대해서는 10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100%에서 한 65%로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예, 그런 방안들이 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LCR 산정 시에도 어쨌든 그 고유동성 자산 안정 비율을 확대 적용해서 현재 85%인데 100%로 좀 인정해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규제 비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나와 있는 커버드 본드 등 장기채 발행에 대한 예들 규제, 이 부분은 이제 예수금은 최대 1% 한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에서 4%까지 한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들 규제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커버드 본드 발행 시에 이제 발행 비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발행 분담금 요율을 이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4bp 정도 받았었는데 2019년도부터 이 발행 분담금 요율을 좀 면제를 해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커버드 본드 발행할 때 그 등록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약 150페이지 가까운 서류들을 하드 카피로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좀 전산화하게 되면은
이런 그 커버드 본드 발행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커버드 본드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아주 우량 자산뿐만 아니라 약간 최우량 자산보다도 좀 낮은 등급들도 이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편입 기초자산 요건을 좀 더 완화해 주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투자 수요 활성화 방안인데요. 투자 수요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투자자들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사의 경우에 이러한 그 커버드 본드에 대한 그 투자 수요자로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적용받는 어떤 이 그 커버드 본드에 투자했을 때 보험사들이 적용받는 그 자본 규제 비율을 좀 완화하는 방안들도 투자 수요를 좀 늘리는 확대하는 이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여기 하는 적적 담보 채권에 대한 커버드 본드 포함 협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하는 공개 시장 조작 대상 증권의 범위를 이 커버드 본드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이 커버드 본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자산 유동화 시장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좀 구조적으로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금융회사들이 어쨌든 이 자산의 외형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유동화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 커버드 본드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랑은 저는 상관없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커버드 본드 시장 발행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이러한 이제 각종 이제 규제 비율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발행 금융 기관들이 조금 이 커버드 본드 시장에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